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질적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학 연구하는 방법이 크게 우리는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가 있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는 양적 연구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오늘은 질적 연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여기 보시면 결국 양적 연구는 양, 숫자, 수치에 주목하는 것이고, 질적 연구는 질에 대해서,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행위자의 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주목하기 때문에 질적 연구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배우는 질적 연구를 이해하려면 먼저 베버라는 유명한 사회학자 설명부터 들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베버라는 사람을 또 언제 볼 거냐면 4단원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때 한번 또 보게 돼요. 그래서 갈등론에서 배웠던 마르크스랑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베버랑 이 두 명이 생각하는 사회 불평등의 양상이 대비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베버라는 사람은 사회학을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사회적 행위를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행위라 함은 개인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행위는 곧 사회적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인의 행위를 우리가 주목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개인의 행위의 외적인 부분을 관찰할 것이냐 아니면 내면인 행위의 동기,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라고 이 사람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외적 관찰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실증주의라고 불러요. 실증주의. 그리고 내면 행위의 동기, 의미, 이해하는 것을 이해사회학이라고 불러요. 베버는 이 중에 뭐를 초점을 뒀냐면 외적 관찰이 아니라 내면의 행위, 동기,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회학을 이해사회학이라고 불렀어요. 이해사회학이라. 결국 지금 여러분도 여기서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양적 연구는 결국 외적 관찰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질적 연구는 내면의 모습을 다시 말하면 행위의 동기,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질적 연구예요. 그래서 우린 양적 연구를 실증주의랑 맥을 같이 한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적 연구와 다르게 질적 연구는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은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연구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질적 연구는. 왜냐하면 자연현상과 다르게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행위이므로 인간의 행위는 그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가 그 동기와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은 너무나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 방법도 당연히 달라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런 설명을 결국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웠던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을 비교하는 것. 그거랑 이제 맥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되는데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이 왜 다르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간의 의도와 의지가 반영되어 있느냐, 반영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으니, 다시 말하면 가치 함축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함축적이니까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러한 가치관에 따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가치관에 의해서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함축되어 있으니까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은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자연현상은 뭐 특정한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지만 사회문화 현상은 똑같은 원인을 제공해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조작과 통제가 자연현상과 다르게 굉장히 어렵다.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한다. 그래서 방법론적 이원론이 아니라 방법론적 이원론이라고 해야겠죠. 원리가 두 개니까. 원리가 다르니까. 이원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그러면 이 질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동기와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직관적인 통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네. 물론 논리적인 추론도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연구니까. 어쨌든 원인과 결과에 따른 것, 그리고 논리적인 흐름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양적 연구와 다르게 직관적 통찰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양적 연구는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고 명확하게 논리적인 측면에서만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직관적 통찰이라고 부르는 직감을 인정하지 않지만 질적 연구는 이 직감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있다고 치면 저는 아이를 키우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아이가 계속 울고 있어요. 갓난아기가. 계속 울고 있을 때 저는 이 아이가 왜 우는지 모르죠. 그래서 뭐 배고픈가 해서 밥을 줬더니 밥을 줘도 울고 화장실 가고 싶나? 뭐 화장실을 데려가 기저귀를 확인해 보니까 그래도 계속 울고 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와서 이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고 아 졸린가 보다 하면서 달래주니까 이제 푹 잘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들었을 때에는 이 아기의 울음이 어떤 신호인지 전혀 알 수 없지만 그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가 어떻게 우는지 어떤 상황에서 우는지에 따라서 어떤 게 지금 부족한 상태인지 어떤 걸 충족시켜줘야 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히 논리적인 추론이라고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직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질적 연구에서는 인간의 행위는 단순히 이 아기 울음이라는 외적인 관찰만으로는 모든 것을 다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직관적인 통찰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관적 통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감정이입적 이해라고 합니다. 감정이입적 이해는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 행위 대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 대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즉, 행위 대상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그 사람이 왜 하는지, 그 사람의 동기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행위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이면에 있는 인간의 내면, 인간의 동기를 주목해야 한다. 거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의 이면에 주목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니까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적 연구의 빈칸을 채우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랑 굉장히 다르다고 했어요. 보면 사회문화 현상 연구 방법과 자연현상 연구 방법은 다르다고 해야겠죠. 달라야 된다. 같으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인간의 행위는 단순히 그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 연구 방법은 달라야 한다. 그래서 방법론적 이론론이 아니라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위자의 주관적인 가치, 행위 동기 이런 거를 심층적으로 어떻게 연구하는 거냐면 아까 무슨 사회학이라고 했죠? 네, 이해사회학이라고 했어요.
이해하려는 연구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내면을 이해한다라고 하고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마음을 해석한다 해서 해석적 연구 방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기술적 연구를 해석적 연구라고도 합니다. 자, 기본 입장 보시면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이해하려고 한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작한대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원인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 싶어. 그러니까 너는 이런 행위를 해봐.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자. 라는 것은 평상시의 모습이 아니죠. 제가 어떤 행위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판단하게 되는 결국 조작한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쓰이는 거냐면 양적 연구에서 쓰이는 건데 다음에 배우는 양적 연구에서 많이 쓰이는 자료 수집 방법이 실험법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황 인위적인 조작을 결과적으로 그걸 하지 않는 것이 질적 연구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 네. 그 다음에 기본 입장 보시면 질적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의 아까 살펴봤던 직관적 통찰,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과 감정, 이입적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 대상이 자신의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를 상황 맥락 속에서 이해하자.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입장에서 왜 저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은 이런 경험 속에서 살았구나. 그럼 그 사람의 경험 속에서는 이게 이런 의미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료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직접 만든 자료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연구 대상과 연관된 비공식적 자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평상시의 대화록이라든지 그 사람이 실제로 평상시에 어떻게 하는지 관찰일지를 써본다든지 그 사람의 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경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자료들도 있겠죠. 공식적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조사한 그 자료들도 있을 텐데 그 자료도 단순히 그 표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의 이면까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비공식 자료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비공식은 사적인 차원에서 기록하고 제작한 것들도 인정하는 것이다. 사적인 차원에서 기록한 것을 비공식적 자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공식적 자료, 사적인 차원에서 기록하고 제작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반대되는 양적 연구는 비공식적 자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공식적 자료를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한계, 질적 연구의 한계는 양적 연구가 질적 연구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양적 연구는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니네 질적 연구 방법은 너무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있다. 결국 연구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적 연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구 대상의 경험도 판단해 줘야 되고 그 경험에 따라서 이 행위가 이 사람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심도 있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의 행위 대상자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건 사실 어렵겠죠. 한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수 사례에만 주목해요. 그러니까 개별 사례에 대한 의미 해석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많은 숫자의 사례를 판단할 수 없으니 연구 결과가 일반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개인에만 주목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적 연구는 굉장히 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원인과 결과를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법칙을 만드니까 일반화 만들기가 쉽겠지만 질적 연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적 연구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곤란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적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요. 질적 연구 방법의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할게요. 양적 연구에서도 여러분들이 살펴봤는데 절차를 질적 연구 방법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오히려 약간 내용이 좀 줄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양적 연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사라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질적 연구 방법 한번 보시면 먼저 첫 번째, 똑같이 문제 인식을 하겠죠. 어떤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의문을 제기하고 연구 필요성이 있으니 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에 의해서 해외여행이 거의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지만 그 전 코로나 이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요즘 어떻게 갈까? 그래서 여행의 종류가 여행의 흐름이 변화되는 것이 한국 사회의 변화와 연관된 게 아닐까?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했다 라는 것을 이 여행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제가 문제인식을 해봤다고 해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연구 설계를 할게요. 근데 양적 연구를 잘 숙지한, 잘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제 문제인식과 연구 설계 사이에 뭔가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가 빠졌냐면 가설 설정이 지금 빠져있죠. 질적 연구는 가설을 만들지 않아요.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구 설계부터 가요. 그래서 이게 가설 설정 단계가 아예 빠져있죠. 연구 설계를 보시면 또 뭐도 빠져있냐면 개념의 조약적 정의도 빠져있죠. 개념의 조약적 정의도 하지 않아요. 왜냐면 개념의 조약적 정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한다고 했죠. 근데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한다 이게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을 수치화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다 였죠. 근데 이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 다르게 수치화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인간의 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수치화는 전혀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수치화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연구를 여행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판단하고 싶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연구하는 이 여행은 무슨 여행을 말하는 건지, 어떤 범위까지 여행이라고 칭하는 것인지, 그리고 한국 사회가 변화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변화를 한다는 것인지를 어쨌든 제가 사전적으로 정의를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여행은 뭐 이러한 거야. 미리 사전적 정의는 하긴 해야 돼. 다시 말하면 이 질적 연구에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개념의 정확적 정의는 아니지만 새로운 개념 정의는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사전적 정의를 내린다라고도 하고 해석적으로 정의한다, 정의 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행이란 무엇인지, 내가 말하는 한국 사회의 변화는 어느 측면에서 말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정의를 내리긴 하긴 해야 돼요. 그게 연구 설계 안에 들어가 있긴 해요. 어쨌든 개념의 정확적 정의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시 볼게요. 1번. 세부 실행을 계획을 해야겠죠. 똑같이. 대상, 규모, 기간, 시기,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하는데 제가 양적 연구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양적 연구에서 제가 어떤 예시를 들었었냐면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와 학생의 학업 성취도의 관계가 어떤가를 제가 판단한다고 했었죠. 그러려면 한국 사회에 있는 부모와 자녀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했죠. 왜냐면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그 사람들을 가지고 수치화할 수 있고 그 수치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 처리를 해야 되니까 많은 숫자, 표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자료를 가지고 일반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부터 계속 설명하는 이 질적 연구는 수치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의 사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특정 행위 대상자의 행위 그 이면에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조사를 해요. 한 명을 조사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뭐 5명, 10명, 20명 이렇게 소규모로 조사합니다. 그래서 소규모를 대상으로 알아본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제가 뭐 이 여행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 남자와 여자 각각 5명씩 조사한다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여전히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 윤리를 확보해야겠죠. 그럼 자료 수집은 질적 자료 수집을 해야 되는데요. 양적 연구에서는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대표적으로 활용한다고 했냐면 질문지법이랑 실험법을 활용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린 지금 질적 연구를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적 연구 방법에서는 질적 자료 수집 방법에서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면접법 그리고 참여 관찰법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렇게 꼭 구분해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양적 연구 방법에서 활용되는 질문지법, 실험법 그리고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인 면접법, 참여 관찰법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시험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만약에 제가 면접한다고 해요. 면접법은 뭐 쉽게 말하면 직접 여러분들 학년 초에 보면은 담임선생님하고 1대1로 앉아가지고 상담하죠. 그걸 면접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면접을 통해서 실제로 자료를 수집한다고 해요. 대화를 통해서.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자료를 처리하고 해석하는 단계라고 하는데 제가 남녀 각각 5명한테 물어봤더니 요즘에는 국내 여행보다는 국외 여행을 많이 간대요. 그리고 남자들도 물론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지만 여자들이 여행을 좀 더 많이 간다. 그리고 옛날에는 막 여행 가면 패키지 여행 해가지고 막 하루에 최대한 몇 군데 관광지를 갔다 왔느냐 그거에 막 주목하고 어디를 많이 둘러보고 그런 것만 이제 관광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요즘에는 관광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휴식을 위해서 여행을 많이 가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자료 처리가 된 거예요. 결론을 이제 한번 도출해보면 옛날보다 요즘은 이제 해외를 더 많이 간다는 거죠. 해외를 더 많이 간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예전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다. 다시 말하면 중산층이 굉장히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면 어쨌든 국외 여행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 사회로 더 넘어갔다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부유해졌으니 이제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이 간다더라. 이거는 평등적인 측면에서도 갈 수 있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옛날에는 가부장적인 생각 때문에 어떻게 여자들끼리 어떻게 여행을 가느냐. 이런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점점 평등 의식이 높아지면서 그런 생각이 없어지면서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광보다는 휴식에 초점을 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가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질적 연구 절차인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질적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와 다르게 가설 설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인식과 연구 설계 사이에 가설 설정이 빠져 있고 양적 연구에서 보는 자료 분석과 같이 질적 연구 방법의 자료 처리 및 해석이 있는데 이 자료 처리 및 해석과 결론 도출 사이에 뭐가 빠져 있냐면
가설 검증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양적 연구 절차 중에 가설 설정, 가설 검증 이 두 단계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추가된 건 없어요. 가설 설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또 연구 절차로 또 비교할 수 있다. 뭐냐면 연역적 연구 방법과 귀납적 연구 방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 방법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런데 연역적 연구 방법과 귀납적 연구 방법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연역적 연구 방법은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실증적 연구 방법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귀납적 연구 방법은 해석적 연구 방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연역적 연구 방법은 연구 절차가 가설, 자료 수집, 가설 수용됐는지 기각됐는지를 판단한다. 이게 연역적 연구 방법. 귀납적 연구 방법은 자료 수집을 하고 이 자료 수집한 것을 바탕으로 패턴을 발견한 다음에 결론을 내린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양적 연구 절차를 배웠어요. 그럼 일반적인 양적 연구 절차는 연역적 방법일까요? 귀납적 방법일까요? 네, 연역적 연구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양적 연구는 가설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가설 설정을 하고 이 가설이 실제로 자료와 같은지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 수집을 해서 이 자료 수집과 가설 설정한 것이 같으냐 다르냐를 판단하는 것이 연역적 연구 방법, 실증적 연구 방법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납적 연구 방법은 뭐가 빠져 있냐면 이 가설 설정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가설을 먼저 만들지 않아요.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료 수집을 한다는 거예요. 자료 수집을 해보니까 자료를 수집해보니까 이런 패턴이 있네? 아, 이런 패턴이 있구나 라고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 뿐이에요.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살펴봤던 질적 연구는 이 귀납적 연구 방법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양적 연구라고 해서 무조건 연역적 연구 방법을 쓰느냐? 그것은 아니고 양적 연구여도 연역적 방법을 쓸 수도 있고 귀납적 연구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귀납적 방법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양적 연구는 둘 다 쓸 수 있어요.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능에서는 양적 연구는 연역적 연구 방법으로 되게 나와요. 대부분 다. 열의 9는. 정말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귀납적 방법으로 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연역적 방법을 한다. 양적 연구는. 그런데 요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질적 연구는 연역적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질적 연구는 귀납적 연구 방법으로만 연구를 한다라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학습하면 될 것 같아요. 꼭 구분하시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특징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연구이니까 반드시 양적 연구는 수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질적 연구는 수치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의 그 이면에 있는 행위 동기,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뒷페이지에 넘어가면 여기 지금 개념 확인이라고 해서 1번부터 쭉 10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명확하게 이해했다면 이 10개가 각각 질적 연구인지 양적 연구인지 판단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공부한 다음에 이거를 제가 OX 퀴즈로 올릴 테니까 OX 퀴즈 한번 풀어보시고요. 나머지는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려우니까. 처음 풀기엔 좀 어려우니까. 자, 이 3번은 뭐냐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조화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즘에는 연구를 할 때 물론 양적 연구로만 할 수도 있고 질적 연구로도 할 수도 있지만 이 두 개를 같이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서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운동 중독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갑은 헬스클럽에 다니는 4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포해서 이런 것들을 분석했대요. 이렇게 끊을게요. 자, 그리고 운동 중독 현상을 보이는 10명한테 그들이 운동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 그리고 스스로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심층 면접을 했대요. 이렇게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슬래시로 끊었는데, 앞에 있는 것은 양적 연구일까요? 질적 연구일까요? 네, 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먼저 400명과 10명으로 구분되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양적 연구는 수치화하려고 한다. 양적 연구는 말 그대로 양에 주목함으로 수치에 주목함으로 수치화하려면 최대한 많은 표본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400명이냐 10명이냐 당연히 400명 쪽이 양적 연구겠죠. 최대한 많은 양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양적 연구 배울 때, 양적 연구 절차 배울 때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쓴다고 했냐면 질문지법과 실험법을 쓴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질문지를 배포해서 종이를 배포해서 분석한다고 했으니까 질문지법을 썼네요. 그러니까 양적 연구가 앞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는 그에 비해 극소수인 10명을 데리고 하고 있고, 그들에게 의미 부여하는 것, 그들의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운동 중독을 하게 됐고, 그들의 운동 중독이 그들한테 무슨 의미인지, 이것이 바로 질적 연구라는 것을 할 수 있고요. 질적 연구는 자료 수집 방법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면접법과 참여 관찰법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심층 면접 한다고 했으니 여기는 면접법을 쓰고 있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것도 청소년의 팬덤 현상에 대한 건데요. 하나는 양적 연구고 하나는 질적 연구예요. 자, 가 보시면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많은 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네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팬클럽 가입 여부, 활동 수준을 통해 파악한 팬덤 정도와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 인식과 사회성 간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팬덤을 어느 정도 만들었느냐와 자아의 정체성 인식의 관계, 이 두 가지 간의 관계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수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고, 설문이란 건 질문지니까 결국 질문지법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양적 연구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나는 연예인 팬덤 현상을 보이는 5명, 굉장히 극소수를 대상으로 소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네요. 그 6개월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깊은 대화와 관찰을 했대요. 그러니까 대화, 면접도 하고 관찰도 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면접법과 참여관찰법 둘 다 쓴 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서 팬덤은 뭘 의미하는지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려고 했죠. 질적 연구는 이해하는 연구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는 질적 연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 가는 변인 간의, 변인이라는 것은 이제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 변수, 변인이라고도 불러요. 가는 변인 간 관계에 대한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법칙 발견은 인과관계에 따라서 발견한 것이므로 양적 연구겠죠. 그러니까 기억 맞고. 니은. 사회문화 현상이 자연현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네, 이거는 질적 연구 맞네요. 니은도 맞으니까 답은 1번이고요. 디귿. 가는 나와 달리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연구하는 사람과 연구를 받는 대상자 간의 정서적인 교감을 중시한다. 정서적인 교감을 중요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 예로 들으면 제가 저희 반 학생하고 대화를 한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저랑 저희 반 학생이 전혀 친하지 않아요. 서로 대면대면해요. 그러면 저희 반 학생이 자신의 속마음을 웬만하면 이야기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대상자의 행위의 동기와 의미를 파악하려면 저와 대상자, 그러니까 학생 간의 정서적 교감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질적 연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써야겠죠? 틀렸고요. 리을, 나는 가와 달리 경험적 자료의 분석을 통한 일반화를 추구한다. 일반화를 추구한다라는 것은 양적 연구니까 이것도 반대되네요. 그리고 마지막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들은 지금 오늘 배운 것뿐만 아니라 양적 연구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니까 꼭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동시에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연구자 갑은 에이즈 환자의 질병에 대한 인지적 표상을 기술하기 위해 연구를 했대요. 이를 위해 인간연구검토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에이즈 환자 58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18개월, 굉장히 긴 기간에 걸쳐서 면접을 진행했네요. 면접법. 면접 내용을 분석하여 에이즈 환자의 질병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 11가지 범주로 기술을 했대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감정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환자의 적응 과정을 밝혀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관찰했다라는 거죠. 대화를 했다라는 거. 면접법을 활용했다라는 것이니까 이거는 질적 연구인 거죠. 질적 연구. 기억.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했다. 가설 맞는지 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양적 연구니까 틀렸고요. 니은 상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조작하여 자료를 수집한 것이 아니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면접했다는 거니까 이 상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조작하는 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실험법이라고 했어요. 실험법은 양적 연구에 쓰이는 거니까 이것도 아니고요. 뭐 답은 5번이지만 어쨌든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 질적 자료를 활용하였다. 네, 맞습니다. 주관적인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질적 자료니까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정서적 교감. 아까 살펴봤죠? 정서적 교감이 중요한 질적 연구 방법. 답은 디귿 1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꼭 개념을 이해해야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꼭 복습 한번 하시고 이 1번부터 10번까지는 제가 OX 퀴즈로 만들 테니까 꼭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업 많으셨습니다.